네, 이번 대선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가 되신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예, 오늘 처음 대전 찾으셨습니다. 좀 늦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는 어떻게 방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늦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예. 어쨌든 대전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파악하고 있고 또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대전 민심을 살펴서 꼭 좋은 공약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전의 일정으로요. 호남에서 1박 2일 소화를 하셨고 오늘 대전에 오셨는데 호남에서는 지역 언론사를 거의 다 도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윤 후보보다 더 강행군하고 계신데 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우선 호남에 대한 행보는 저희가 많이 늦어진 행보입니다. 몇십 년을 기다려온 행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조금씩 저희가 태동한 그런 행보이고 네. 최근에는 그래서 호남에서 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31일 양자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요. 설 연휴 사자 토론 못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이제 3회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회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선거를 보면은 양자 구도로 이제 몰렸을 때 네. 그때 정작 유권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는 그 두 후보 간의 공약과 아니면 비전이 무엇인지를 겨루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이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자 토론을 선호하는 상황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호응이 있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둘 다 하자. 그렇지만 사자 토론이 먼저다라는 입장인데 양자 토론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토론이 법정 토론 이외에 또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네.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본인들의 비전과 공약을 펼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약한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는 노력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토론에 참여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의 광주 행보에서도 호남에 무척이나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 전략을 뜻하는 그 이른바 비단 주머니, 충청 민심을 사로잡을 비단 주머니 있습니까? 이번에 제 비단 주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그 윤석 열차라고 하는 저희가 무궁화호 열차를 전세 열차에 빌려가지고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의 민심을 듣고 또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면은 윤석 열차라는 그 기획의 시발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천안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아니라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경부선도 아닙니다. 장항선을 타고 먼저 충청도 일대를 도는 일정이 윤석 열차의 첫날 일정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열차? 2월 11일 날 저희가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홍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천 이런 곳을 지나가서 군산까지 이제 내려와서 장항선을 다 타고 내려오면서 주민들과 만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첫 일정이 충청도이고 그만큼 저희는 충청도에 대해서도 많은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예. 지역 현안을 좀 얘기해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공공기관 200개 이전을 공약을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100여 곳을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쉽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을 저희가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되고 그에 부속되는 많은 산업들이 같이 이전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의 핵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도 많은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산업적 연계를 위해서 세종과 충남의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적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이 오는 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거점처럼 연구 도시로 항상 이제 대전이 인식되고 하다 보니까 네. 생산 거점으로까지 인식되지 않고 있고 산업, 일자리의 어떤 그런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전 충청 지역이 일자리와 연계된 실제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주에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이슈가 지역에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이제 경남에 설립하겠다라는 윤 후보의 공약 때문인데 대신에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우주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대전에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의 메카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 다만 이제 그 실제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발사대 같은 것들도 고흥의 외나로도에 있고 그리고 또 사천공항과 연계된 항공우주산업 같은 카이 같은 회사들도 경남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곳 한 곳을 고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그 우주 쪽이 좀 강조되는 항공우주청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발사대가 있는 남해안으로 내려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후보가 한 것 같고 대신 방위사업청이 대전의 삼청사 지역에 온다고 하는 것은 지역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런 기회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년에 쓰는 예산이 15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각 기관 중에서도 부처 중에서도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처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 이 15조의 이런 어떤 발주를 하는 방위사업청이 대전 지역에 오게 되면은 물론 주변에 군 관련한 어떤 기관들 계룡시에도 있고 한데 이런 기관과의 연계도 참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업들, 그 방산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의 본사나 지사 같은 것들이 대전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산 사업체 하면은 해외에도 유명한 업체들, 로키드 마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잉사도 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또 대전이 또 항공 또 그리고 방산 산업에 있어가지고 큰 어떤 발전의 계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청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방위사업청이 훨씬 일자리나 아니면 산업적 기회가 큰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설립 변화 가능성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유로 사천에 공항도 있고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도 있기 때문에 카이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만 우주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우연이 우선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이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청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추가 설립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2030 세대 지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지지율에 이준석의 그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치를 말하기 좀 민망한데요. 저희 후보가 어쨌든 선거운동의 중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후보가 정치 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에 그런 젖지 않고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선거 초기에는 후보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과거에 선거를 치렀던 어떤 지역 분할 구도의 선거라든지 이런 걸 좀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후보가 굉장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금까지 취약 지역에 대한 접근을 늘려가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후보가 지난 한 달여 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타일 변화를 겪었고 최근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에는 역시 후보의 결단이 중요했다. 그래서 후보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스타일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의 변화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단일화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단일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이 명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단일화는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는 또 그런데 안일화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단일화는 하고 싶다.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10년간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하시면서 굉장히 모호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행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었는데 이 단일화, 선거를 앞두고 중차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가 하도 이런 안철수 후보의 모호한 화법에 좀 신분이 났는지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읽은 글에는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하시다가는 운전하실 때도 차선 물고 달리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모호한 행보를 그치시고 명확하게
정권 교체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혹자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보가 모호하시면은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겠습니까? 좀 입장을 정리해서 여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